불안한 당신에게 8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집에서 공황을 겪으셨더라고요. 가정 내에서 평안하게 잘 계신 그런 와중에 공황을 확 겪으셨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비행기 탈 때 공황을 겪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집에 있으시면서 뭐 그런 스트레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공황이 오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도 뭐 식구들 다 나간 상태에서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드시고 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열기가 올라오고 쿵쿵거리고 어지럽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간신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119 불러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던 거죠. 이게 공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자를 풀어서 황무지에서 공룡을 만난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너무 무섭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검사했는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응급실 가서 공황장애 검사해봐야 나오는 건 없는 거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분은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해서 상담을 하시고 보니까 사실 상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이게 이번 결혼이 결국 재혼이시더라고요. 첫 번째 남편과의 사별, 그런 갑작스러운 교통사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동생, 재혼한 아이들과 그런 남편과의 아이들과의 갈등, 이런 상처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누르시면서 견디 오셨다, 이런 것이죠. 근데 병원 입원 치료하고 좀 좋아지셔서 이제 집에 가서 가겠다고 일단 퇴원을 하셨는데 집에 가자마자 또 공포가 온 거예요. 결국 완전히 난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공황장애에서 이렇게 입원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너무 잘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입원 치료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분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입원 치료를 이어서 소위 집단 인지행동 치료,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셨지만 8주 동안의 어떤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집단 치료죠. 그래서 공황을 겪으신 다른 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내 삶을 조금 다르게 보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제 억누르고 남을 의식했다고 하면 이제 본인에게 좀 더 충실하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가족하고 휴가도 내고 같이 다니고 그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하고도 다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찾게 됐고, 뭐 이분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나는 불안을 감지하는 고성능 안테나를 가졌을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내용들을 아주 좀 이렇게 짠하게 써주신 게 있으세요. 이런 상처를 딛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산길을 걷다가 다람쥐 한 마리 만났다. 그 다람쥐를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에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입가에 미소가 들었다. 자연의 섭리, 생명, 이런 거에 대한 감탄과 애정, 이런 걸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공황장애를 겪고 나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수기를 마무리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신과 선생님이 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이다. 근데 그걸 눌러놓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교감신경계가 흥분되고 활성화돼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억눌러놓지 말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지라는 게 결국 생각이라는 뜻이고,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내가 몸에서 어떤 심장이 뛰면 죽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공황이 나타나는 장소를 피하는 회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지 행동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집단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을 잘 받고 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한 6분, 10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집단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 많이 배우게 되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분도 이런 분을 같이 겪는 것들이 세상에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노출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한 발짝 떨어져서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그분의 증상을 받던 것처럼
나도 내 증상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집단 인지행동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생각도 바꿔보고 내 행동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사실은 이분도 결국은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회복이 되신 거잖아요. 항상 공황장애의 가족분들이 우리 가족이 공황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가족이 따뜻하게 너기 무슨 병 같지도 않은데 왜 그래 힘내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되시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공황장애가 얼마나 힘든지는 겪어보신 분이 아니시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옆에서 보호해주고 격려해줄 때 가족으로부터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 병에 대해서는 호전이 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병 자체를 꾀병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것들을 좀 잘 공부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도와주는 게 좋고,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침착하게 긍정적으로 견뎌주시고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황장애가 워낙 재발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도 사실 입원했다가 집에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또 재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발이 흔히 일어난다는 거, 재발 때문에 기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 좀 보시고, 특히 이제 인지행동 치료하다 보면은 공황을 같이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무슨 인터넷에 공황장애 카페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정보도 좀 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도 하시면서 이렇게 거기에 같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나 혼자 공황을 겪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황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아시면 훨씬 투병하기가 좋아지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